단 하루였습니다. 그 거대한 산업도시가 무너져 내리는데 걸린 시간 말입니다. 협력업체는 줄줄이 폐업했고 부동산은 폭락했으며 공장도 식당도 은행도 모두 멈췄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감 넘치던 동료들이 오늘은 텅 빈 눈으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허공만 바라봤죠.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단 하나의 기업, 삼성의 철수였습니다. 믿기십니까? 그들이 저지른 단 하나의 실수가 도시 전체를 파괴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루안리입니다. 중국 국영기술개발연구소에서 한국 반도체 동향 분석을 담당하고 있어요. 15년간 이 분야만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제 삶이 통째로 뒤바뀌었어요. 새벽 6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장쯤 차관의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루안리, 지금 당장 산업단지로 나와. 삼성이 철수한다고 발표했어.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삼성이요? 서둘러 옷을 입고 차를 몰았어요. 평소 40분 걸리는 길을 20분 만에 달렸습니다. 하지만 산업단지에 도착한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주차장이 텅 비어 있었거든요. 어제까지 빼곡했던 차들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유령도시가 된 것 같았어요. 저는 서둘러 삼성협력업체 건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로비에서 본 광경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직원들이 박스를 들고 나오고 있었거든요. 눈물을 흘리며 말이에요. 한 중년 여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선인장 화분을 들고 있었어요. 이 회사에서 12년 근무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오늘 아침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일단 상황을 파악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삼성 현지 사무소로 연락했더니 이미 전화가 끊어진 상태였어요. 팩스도 안 되고 이메일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장쯤 차관이 도착했어요. 평소 침착한 분인데 그날은 얼굴이 새파랗더군요. 루안리,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제까지만 해도 정상이었잖아. 저도 모르겠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몰랐거든요. 그때 한 젊은 직원이 뛰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차관님, 대변입니다. 다른 협력업체들도 연쇄적으로 문을 닫고 있어요. 벌써 6곳이 폐업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장쯤 차관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저는 그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우리가 놓친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북적이던 식당가가 한산해진 거예요. 식당 사장들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이 없으니까요. 협력업체 직원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한 식당 사장이 저에게 다가와서 물었어요. 정말 삼성이 떠나는 거예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니 너무 잔혹했고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오후 2시 부동산 중개소를 지나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매물 게시판이 하루 만에 2배로 늘어났더군요. 협력업체 직원들이 집을 급매로 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가격도 평소보다 30%나 낮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단순히 한 기업이 떠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도시 전체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오후 4시 시청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시장, 차관, 그리고 주요 기업 대표들이 모였어요. 분위기는 장례식장 같았습니다. 시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보자. 삼성 철수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담당 공무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직접 고용 인원이 3만 5천 명, 간접 고용까지 합치면 12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40%에 해당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쯤 차관이 저를 바라봤어요. 루안리, 내가 한국 전문가 아니야?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했어? 저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솔직히 말했어요. 그때 한 기업 대표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다 기술 유출 때문 아니야?
우리가 너무 성급했어. 삼성을 압박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맞습니다. 저도 그 압박에 일조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산업단지를 다시 돌아봤습니다. 해가 지면서 건물들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어제까지 불빛으로 가득했던 공장들이 깜깜했습니다. 한 경비원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시더군요. 자식 둘이 대학에 다니는데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하냐고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저는 위로의 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삼성은 정말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단순한 기술 유출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그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평소보다 훨씬 적어 보였습니다. 마치 도시가 숨을 멈춘 것 같았어요. 새벽 4시쯤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협력업체 사장 중 한 분이었어요. 루안 리 과장님,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생존하려고 했을 뿐인데. 그 메시지를 보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무언가 큰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며칠 뒤 베이징에서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어요. 기술개발연구소 전체 회의였습니다. 주제는 하나였어요. 삼성 사태 분석과 대응 방안. 회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장쯤 차관이 정면에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어요. 평소 온화한 미소를 보이던 분이었는데 그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장쯤 차관이 입을 열었어요. 동지들, 우리에게 큰 위기가 닥쳤다. 삼성 철수로 인한 파장이 예상보다 훨씬 크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일단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이 왜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분석부터 해야죠. 그러자 장쯤 차관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루안 리, 내가 한국 전문가라면서 이런 일을 예측하지 못했나?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옆에 앉은 왕 부연구원이 거들었어요. 차관님, 사실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기술 확보에만 집중하다 보니 부작용을 간과했죠. 장쯤 차관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성급하다고? 우리가 언제까지 기술 후진국으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그때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차관님, 제가 보기엔 삼성은 단순한 조립 공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장쯤 차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루안 리, 내가 너무 한국을 과대평가하는 거 아닌가? 삼성의 핵심 기술은 대부분 일본이나 미국에서 온 것들이야. 한국은 그저 조립만 하는 나라일 뿐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실제로 제가 작성한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 뭔가 놓친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기술 확보 작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하자는 것이었죠. 장쯤 차관이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어요. 루안 리, 내가 삼성 협력사 내부 정보를 더 자세히 수집해라. 특히 생산 공정과 품질 관리 매뉴얼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방법일까? 회의가 끝나고 저는 장쯤 차관과 개별 면담을 했어요. 차관님, 정말 이 방법이 최선일까요? 삼성 철수 사태를 보니 우리가 뭔가 잘못 접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장쯤 차관이 의자에 깊숙이 기대며 말했습니다. 루안 리, 내가 너무 감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건 생존의 문제다. 기술이 곧 국력이고 국력이 곧 생존이야. 그리고 덧붙였어요. 한국이 지금까지 해온 게 뭐야? 우리 기술을 베껴서 성장한 거 아닌가? 이제 우리 차례인 거야. 저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사실 맞는 말이었거든요. 한국도 처음엔 선진국 기술을 모방하며 시작했으니까요.
이틀 뒤 저는 본격적인 정보 수집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삼성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리 엔지니어와 접촉했어요. 그는 제가 3년 전부터 관리해온 정보원이었습니다. 리 엔지니어를 만난 장소는 시내 한 조용한 카페였어요. 그는 평소보다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루안 리 과장님, 요즘 회사 분위기가 이상해요. 보안이 훨씬 엄격해졌거든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구할 수 있을까? 리 엔지니어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생산 매뉴얼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위험 부담이 커졌어요. 발각되면 큰일 나거든요.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대신 정말 중요한 자료만 골라서 가져와 줘. 일주일 뒤 리 엔지니어가 USB 하나를 건네줬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이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은 못 해드려요. 너무 위험해졌거든요. USB에는 삼성의 생산 공정 매뉴얼이 들어있었어요. 품질 관리 기준, 불량품 처리 절차, 심지어 직원 교육 과정까지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보고 놀랐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었거든요. 단순한 조립 공정이 아니라 매우 정교한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저 우리가 원하던 기술 정보를 얻었다는 사실에만 기뻐했습니다. 장쯤 차관에게 보고했을 때 그는 매우 만족해했어요. 잘했다, 루안 리. 이제 이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공장의 품질을 높일 수 있겠군. 동시에 언론 공작도 시작됐습니다. 중국 주요 매체들이 삼성을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냈어요. 삼성, 중국 시장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 한국 기업의 이중성, 중국에서 돈 벌고 기술은 숨겨. 저는 그런 기사들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맞는 말 같으면서도 뭔가 석연치 않았거든요. 며칠 뒤 제가 작성해야 할 분석 보고서의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적으로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 조만간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다. 하지만 보고서를 쓰면서 계속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이 있었어요. 정말 그럴까? 한국이 그렇게 만만한 상대일까? 그날 밤 집에서 아버지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아버지는 과거 삼성 하청업체에서 일했었거든요. 삼성은 냉혈하다고 늘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도 일은 제대로 하는 회사였다.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는데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USB에 담긴 자료를 분석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연구소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모든 팀이 동원돼서 삼성의 생산 공정을 해부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자신만만했습니다.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조립 공정이니까 따라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봤거든요. 하지만 자료를 파고들수록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품질 관리 부분을 담당한 첫 연구원이 먼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루안 리 과장님, 이거 좀 이상한데요? 불량률이 0.001%예요. 이게 가능한 수치인가요? 저는 자료를 다시 확인해 봤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10만 개 중 하나 정도만 불량품이 나온다는 거였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한 수치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직원 교육 과정이었어요. 신입사원이 현장에 투입되기까지 6개월이 걸렸습니다. 우리 공장은 보통 2주일이면 충분했거든요. 왕 부연구원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6개월이나 교육을 시킨다고. 뭘 그렇게 복잡하게 가르치는 거지? 저도 궁금해서 교육 매뉴얼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기술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품질에 대한 철학, 고객에 대한 마음가짐, 심지어 작업장 정리정돈까지 세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매뉴얼 곳곳에 한국어가 섞여 있었거든요. 정확한 번역이 안 된 부분들이었는데 원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조금 할 수 있어서 직접 번역해 봤어요. 그런데 번역하고 나니 더욱 당황했습니다. 기술적인 내용이 아니라 정신적인 내용이 많았거든요. 고객이 우리 제품을 사용할 때의 기분을 생각하라. 작은 실수 하나가 고객의 하루를 망칠 수 있다.
우리는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신뢰를 만든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처음엔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제품 만드는데 무슨 철학이 필요해? 기술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계속 분석하다 보니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주일 뒤 장쯤 차관 앞에서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차관님, 삼성의 생산 공정을 거의 파악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쯤 차관이 만족스러워했어요. 그럼 언제쯤 우리 공장에 적용할 수 있겠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기술은 따라할 수 있지만 뭔가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차관의 기대에 찬 표정을 보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3개월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그 무렵 언론 공작이 본격화됐습니다. 중국 주요 매체들이 연일 삼성을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냈어요. 한국 기업의 오만함, 중국을 무시하는 태도라는 제목의 기사가 인민일보 일면에 실렸습니다. 기사 내용은 자극적이었어요. 작은 나라 한국이 감히 거대한 중국을 무시한다는 논조였거든요. 소셜미디어에서도 반한 감정이 들끓었습니다. 한국 제품 불매운동이 시작됐고 삼성 매장 앞에서 시위도 벌어졌어요.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물론 삼성의 일방적인 철수는 문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기술을 빼내려고 했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의무는 곧 묻혀버렸습니다. 조직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모든 사람이 한국과 삼성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동료들과 점심을 먹을 때도 화제는 항상 같았습니다. 한국 놈들이 우리를 얕본다. 제대로 혼내줘야 한다. 우리 기술이 더 뛰어나다. 저도 그런 분위기에 휩쓸렸어요. 맞다. 우리가 더 크고 강한 나라인데 왜 작은 나라한테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그 무렵 제가 작성한 내부 보고서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한국은 고립될 것이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잃으면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조만간 굴복할 것이다. 상당수 동료와 상사들이 제 분석에 동의했어요.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삼성이 베트남과 인도에 새로운 공장을 짓는다는 발표를 한 거예요. 처음엔 그냥 위험용 발표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블러핑이라고 봤거든요. 하지만 며칠 뒤 실제로 부지 매입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혹시 우리가 뭔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하지만 장쯤 차관은 여전히 자신만만했어요. 루안리 걱정할 것 없다. 베트남이나 인도가 우리만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나? 숙련된 인력이 있나? 결국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중국의 제조업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공급망도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고 숙련 기술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 삼성이 그렇게 쉽게 포기할까? 그날 밤 저는 아버지와 통화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여든이 넘으셨지만 아직도 정정하셨어요. 아들아, 요즘 뉴스 보니 삼성 때문에 난리더구나. 네, 아버지. 좀 복잡한 상황이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삼성 하청업체에서 일할 때를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다. 그때도 삼성은 까다로웠어. 하지만 일은 제대로 했지. 까다로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품질 기준이 말도 안 되게 높았어.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제품도 삼성에서는 불량품이라고 돌려보냈거든. 처음엔 화가 났지. 왜 이렇게 까칠하게구나.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 삼성 제품은 정말 고장이 안 났어. 우리 집에서 쓰던 삼성 텔레비전도 15년을 썼거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저는 뭔가 깨달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틀 뒤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기업들도 중국 사업을 축소한다는 발표를 했거든요. SK 하이닉스, LG전자까지 동참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는 장쯤 차관도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루안 리, 이게 무슨 일이야? 한국 기업들이 집단으로 움직이고 있잖아.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예상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국제 여론이었습니다. 서구 언론들이 한국 편을 들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의 기술 강탈 시도 한국 기업의 정당한 자구책이라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봤다는 걸. 단순히 기술 확보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복잡한 게임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삼성의 대응팀이 움직이고 있다는 정보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그 운명의 날은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사무실에 출근했는데 동료들이 모두 휴대폰을 보며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천 연구원이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루안 리 과장님, 대변입니다. 삼성이 공식 철수 발표를 했어요. 저는 황급히 뉴스를 확인했어요. 삼성전자는 오늘 오전 중국 내 주요 생산시설의 단계적 철수를 발표했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기술 보안 위협과 시스템 침해 우려 때문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시스템 침해 우려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혹시 우리가 한 일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오전 10시 장쯤 차관의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어요.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은 모두 창백했습니다. 장쯤 차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동지들, 예상보다 상황이 심각하다. 삼성이 정말로 철수를 시작했어. 저는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작업이 발각된 건 아닐까요? 장쯤 차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 없다. 우리가 충분히 조심했잖아. 이건 그냥 삼성의 블러핑일 거야. 하지만 점심시간쯤 되자 상황이 심각하다는 게 명확해졌어요. 삼성 협력업체들이 연쇄적으로 폐업 신고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자주 가던 식당 사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루안 리 과장님,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삼성 직원들이 다 사라졌어요. 손님이 반도 안 와요. 저는 위로의 말을 해드리고 싶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오후 2시쯤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과장님, 이 동네 집값이 하루 만에 30% 떨어졌어요. 매물은 넘쳐나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직접 현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평소 활기찬 상가 거리가 한산했어요. 가게마다 임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 편의점 사장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근처 아파트 주민들이 대부분 삼성 관련 회사 직원들이었대요.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이사 트럭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실감했습니다. 단순히 한 기업이 떠나는 게 아니었어요. 도시 전체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오후 4시 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시장이 직접 나서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현재 직접 피해 기업이 37곳, 간접 피해까지 합치면 200곳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기자가 질문했어요. 시장님, 이 사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시장이 말을 얼버무렸어요.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한 일 때문이라는 걸. 그날 저녁 장쯤 차관과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차관님,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까요? 장쯤 차관이 답답해하며 말했어요. 일단 삼성과 접촉해봐야겠어. 협상할 여지가 있는지 알아보자.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삼성 현지 사무소는 문을 닫았고 담당자들과 연락도 되지 않았거든요. 이틀 뒤 더욱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삼성의 주요 협력업체들까지 동반 철수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도시바 반도체, 시네츠 화학, 듀폰까지 줄줄이 철수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삼성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라는 걸.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왕 부연구원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루안 리 과장님, 우리가 뭔가 크게 잘못 판단한 것 같아요. 이건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진짜 철수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주 금요일 제가 관리하던 정보원 리 엔지니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루안 리 과장님, 저 더 이상 못 도와드려요. 회사에서 정보 유출 수사를 시작했어요. 저희 부서 전체가 조사 대상이래요. 그의 목소리에서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혹시 발각된 건 아니죠? 라고 물었더니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일을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우리가 한 일이 옳았을까? 기술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도 되는 걸까? 주말 동안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협력업체 직원들의 실업이 본격화됐고 상가 임대료도 폭락했어요. 지역 은행들도 대출 회수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저녁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들아, 뉴스 보니 내가 일하는 지역이 난리더구나. 괜찮니? 저는 괜찮다고 답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삼성 하청업체에서 일할 때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믿을 만한 회사였어. 약속은 지키는 회사였거든. 약속을 지킨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우리는 약속을 지켰을까?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소 직장인들로 붐비던 지하철이 한산했어요. 삼성 관련 회사 직원들이 대부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침울한 표정이었습니다. 장쯤 차관이 저를 불렀어요. 루안 리, 베이징에서 보고서를 요구하고 있어.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응 방안을 작성해라. 저는 며칠 동안 보고서를 쓰려고 노력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쓸 수가 없었어요.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쓸 수도 없고 상황이 통제 불능이라고 쓸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거짓말을 쓰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 목요일 결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삼성이 베트남 공장 건설을 본격화한다는 발표였습니다. 투자 규모만 200억 달러였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삼성이 정말로 중국을 떠날 생각이라는 걸. 이건 협상이나 압박이 아니라 진짜 이별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평소 자주 가던 식당에 들렀습니다. 사장이 저를 보자 눈물을 글썽였어요. 과장님, 우리 가게 문 닫아야 할 것 같아요. 손님이 너무 없어요. 임대료도 못 내겠어요. 저는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그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평소보다 훨씬 적어 보였어요. 마치 도시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5시쯤 문득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삼성은 약속을 지키는 회사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약속했고 무엇을 지켰을까?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기술만 보고 있었다는 걸. 정작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신뢰였다는 걸 말이에요. 삼성 철수 이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진짜 충격이 시작됐습니다. 다른 글로벌 기업들까지 연쇄적으로 철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일본 기업들이었습니다. 도시바, 소니, 파나소닉이 차례로 중국 사업 축소를 발표했어요. 이어서 독일의 지멘스, 미국의 인텔까지 동참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삼성 하나가 떠났다고 해서 왜 다른 기업들까지 줄줄이 떠나는 걸까? 장쯤 차관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긴급 회의를 소집해서 상황 파악에 나섰어요. 루안 리, 이게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모든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왕 부연구원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혹시 이들 기업 간에 사전 협의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너무 동시다발적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상대한 건 삼성 하나가 아니라 글로벌 기업 연합체였다는 뜻이었거든요. 며칠 뒤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성의 산업단지들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션젠, 상하이, 수저우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외국 기업들이 철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게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위기라는 걸. 그날 오후 저는 용기를 내어 오 차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오 차장은 우리 지역의 최고 행정 책임자였어요. 평소에는 접근하기 어려운 분이었지만 상황인 만큼 만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 차장의 사무실은 침울한 분위기였어요. 평소 자신감에 찬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루안리 동지 앉게. 자네가 이 문제의 전문가라고 들었어.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 차장님, 현재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 차장이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어. 저는 궁금한 걸 물어봤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왜 이렇게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걸까요? 오 차장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루안리 동지, 자네도 이 일에 관여했다고 들었는데 정말 기술만 가져오려 했나? 그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맞습니다. 처음엔 정말 기술만 가져오려 했어요. 오 차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문제야. 우리는 기술은 줄 수 있지만 신뢰는 못 주거든. 신뢰라는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오 차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자네도 알겠지만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떠나는 이유는 단순히 기술 유출 때문만이 아니야.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신뢰를 회복할 방법이 있을까? 그날 밤 아버지의 방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낡은 작업복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삼성 하청업체에서 일할 때 입던 옷이었어요. 작업복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쓴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첫 페이지를 넘기자 이런 글씨가 보였습니다. 삼성 품질 관리 원칙 마이너스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 생각을 하라. 다음 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고객이 우리 제품을 쓸 때의 마음을 생각하라. 작은 실수도 큰 실망이 된다. 저는 그 수첩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늘 삼성은 까다롭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철학을 배우고 계셨던 거예요. 수첩을 계속 넘기다 보니 더욱 놀라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기술은 훔칠 수 있어도 마음은 훔칠 수 없다. 진짜 실력은 남을 속이지 않는 것이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는다. 아버지가 직접 쓴 글이었어요. 젊은 시절 삼성에서 일하며 깨달은 것들을 기록해 두셨던 거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훔치려 했던 건 기술이 아니라 시스템이었다는 걸. 그리고 시스템은 단순히 매뉴얼로 전수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장쯤 차관을 찾아갔습니다. 차관님,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잘못 접근한 것 같습니다. 장쯤 차관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무슨 소리야?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져오려 한 건 기술이었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 기술을 만들어낸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쯤 차관이 코웃음을 쳤어요. 루안리, 자네 너무 감상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신뢰가 뭘 먹여 살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차관님, 지금 상황을 보세요. 우리가 기술을 얻었지만 전체 산업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게 과연 성공일까요? 장쯤 차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자네가 뭘 하자는 거야?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뢰를 회복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장쯤 차관이 벌떡 일어났어요. 사과라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우리는 국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야.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이 방향으로는 안 된다고. 그날 저녁 집에서 아버지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에게 수첩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아들아, 그때 내가 왜 그런 걸 적었는지 아니? 왜요? 처음엔 나도 삼성이 까다롭다고 생각했어.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 싶었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고. 그들은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신뢰를 팔고 있었어. 신뢰를 판다는 말씀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아버지가 천천히 설명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삼성 제품을 사는 이유는 성능 때문만이 아니야. 믿을 수 있기 때문이지. 고장 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아니? 수십 년이 걸리는 일이야.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우리는 수십 년간 쌓인 신뢰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려 했던 거예요. 그 주말 저는 혼자 산업단지를 다시 돌아봤습니다. 텅 빈 공장들, 닫힌 상가들, 떠나간 사람들. 모든 게 우리가 저지른 일의 결과였어요.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이사 트럭을 봤습니다. 한 가족이 짐을 싣고 있었는데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왜 이사 가야 하냐고 묻는 아이에게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아빠, 회사가 없어져서 다른 곳으로 가야 해.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방관할 수 없다고. 뭔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막막했어요.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그로부터 며칠 뒤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한국 측에서 비공식 대화를 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장쯤 차관이 직접 나서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 측에서 실무진 수준의 대화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로 나가게 됐어요. 만남 장소는 베이징 한국 대사관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사관 문을 들어섰어요. 한국에 가본 적도 없는데 한국 사람들과 직접 대화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안내받은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산업통상자원부 5차장입니다. 저는 서둘러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루안 리입니다. 중국 국영기술개발연구소에서 왔습니다. 5차장이 차를 권하며 말했어요. 루안 리 과장님, 오늘 이 자리는 공식적인 협상이 아닙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긴장했어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5차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술 유출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역시 들켰구나. 하지만 5차장의 다음 말이 더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 예상했던 일이에요.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다른데요? 5차장이 천천히 설명했어요. 기술은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몰라서 다시 물었습니다. 시스템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5차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어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삼성의 불량률이 0.001%라는 걸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단순히 좋은 기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모든 직원이 똑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마음가짐이요? 5차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그걸 품질 철학이라고 불러요. 기술자든 관리자든 청소부든 모든 사람이 품질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아버지 수첩에서 봤던 내용이 떠올랐어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 생각을 하라. 5차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철학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40년을 투자했어요. 직원 교육, 기업 문화, 품질 시스템까지.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저는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가져온 매뉴얼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시스템을 배울 수는 없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5차장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물론 가능하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인가요? 첫째, 기술 보호에 대한 법적 보장이 필요해요. 둘째, 이번 일의 책임자들이 처벌받아야 해요. 셋째,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 하고요. 저는 그 조건들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구체적이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차장이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중국이 정말로 배우고 싶어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기술을 훔치려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화를 낸 이유가 기술 유출 때문만이 아니라는 걸. 신뢰를 배신당했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오 차장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제 마음 깊이 박혔습니다. 과장님, 우리는 중국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파트너가 되려면 최소한의 신뢰는 있어야 하거든요. 대사관을 나오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국 측의 조건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알았거든요. 특히 두 번째 조건은 장쯤 차관을 겨냥한 것이 분명했어요.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과연 우리 조직이 이런 조건을 받아들일까? 장쯤 차관에게 보고했을 때 예상대로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루안리 한국 놈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군. 기술보호법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차관님, 현재 상황을 보세요. 우리가 다른 선택지가 있나요? 장쯤 차관이 화를 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굽신거리며 빌어야 한다는 말인가? 빌자는 게 아니라 제대로 배우자는 거예요.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과연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일까? 조직을 배신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버지 수첩을 다시 보니 확신이 섰어요. 진짜 실력은 남을 속이지 않는 것이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 깨달으신 진리였어요. 며칠 뒤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특별조사단이 내려온 거예요. 삼성 사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조사단장은 중앙당 간부였는데 첫 회의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동지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발전 방향 자체를 재검토해야 할 문제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희망을 품었어요. 혹시 변화의 기회가 온 건 아닐까? 조사단에서 저를 개별 면담했을 때 저는 솔직하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 한국 측의 조건, 그리고 제가 느낀 점들까지. 조사단장이 물었어요. 루안리 동지, 솔직히 말해봐. 이번 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나?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진실을 말하기로 했어요. 저를 포함해서 이 프로젝트에 관여한 모든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건가?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장쯤 차관, 왕 부연구원, 그리고 저 자신까지요. 조사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저는 한국 측 조건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기술보호법 제정, 책임자 처벌, 진정성 있는 사과, 그리고 제대로 된 학습 시스템 구축. 조사단장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그 조건들을 다 받아들인다면 정말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나?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했습니다. 적어도 시작은 될 거라고 봅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지만 진정성 있는 노력은 통한다고 생각해요. 며칠 뒤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장쯤 차관이 모든 직책에서 해임됐다는 거예요. 동시에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도 발표됐습니다. 저도 경고 처분을 받았지만 예상보다 가벼웠어요. 오히려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 복구를 위한 실무팀 구성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아버지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힘들었겠구나. 하지만 잘했어. 잘못된 일은 바로 잡아야지. 아버지의 따뜻한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덧붙이셨어요. 이제야 너도 진짜 어른이 됐구나.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을 줄 아는 어른 말이야. 그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 수 있었어요. 비록 앞길은 험하겠지만 적어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장쯤 차관의 해임 소식이 알려지자 연구소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30년간 이 조직을 이끌어온 인물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였으니까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장쯤 차관도 나름대로 국가를 위한다는 믿음으로 일했을 텐데 이렇게 끝나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변화가 시작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 부임한 리 차관은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습니다. 첫 회의에서부터 분위기를 바꿨어요. 동지들, 우리는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기술을 훔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배워야 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거든요. 리 차관이 저를 지목했습니다.
루안 리 동지, 한국과의 협상 진행 상황을 보고해 주세요. 저는 서둘러 일어나 지금까지의 경과를 설명했어요. 한국 측 조건, 우리의 대응,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리 차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신뢰 회복 작업에 들어가죠. 그리고 저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었어요. 베이징에서 공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라는 것이었어요. 처음엔 거절하고 싶었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나서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리 차관이 설득했습니다. 루안 리 동지, 이 일의 당사자가 직접 나서야 진정성이 전달돼요. 국민들도 정부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며칠 동안 기자회견 준비를 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너무 자세히 말하면 국가 기밀이 될 수 있고 너무 애매하게 말하면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와 상의했더니 아버지가 간단 명료하게 답해 주셨어요. 아들아, 그냥 진실을 말해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자회견 당일 인민대회당 소회의실에 기자들이 가득 찼습니다.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외신 기자들도 많이 왔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연단에 섰습니다. 준비한 원고를 펼쳤지만 막상 마이크 앞에 서니 다른 말이 나오고 싶었어요. 기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루안 리입니다. 중국 국영기술개발연구소에서 한국 반도체 동향 분석을 담당해 왔습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제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계속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최근 삼성철수 사태에 대해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기술 유출 시도, 정보 수집 과정, 그리고 그 결과까지. 물론 구체적인 방법이나 관련자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핵심 사실은 모두 공개했어요. 우리는 기술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봤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예상보다 솔직한 고백이었거든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이 사태의 책임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립니다. 피해를 본 모든 분들께, 그리고 신뢰를 잃은 한국 국민들께. 그때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과장님, 그럼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해온 기술 정책이 잘못됐다는 뜻인가요?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기술 발전 자체는 필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훔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배워야 해요. 다른 기자가 또 물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준비했던 답변을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기술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어요. 마지막에 한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했어요. 과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처벌을 받을 예정인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진실을 말했습니다. 이미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처벌보다 중요한 건 앞으로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우호적이었어요. 정부 관료의 솔직한 고백, 새로운 변화의 신호 같은 제목들이었어요. 하지만 일부 비판적인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국가 기밀 누설, 굴종적 태도라고 비판하는 내용들이었어요. 소셜미디어 반응은 더욱 다양했습니다. 지지하는 댓글과 비판하는 댓글이 섞여 있었어요. 솔직해서 좋다. 이런 사람이 더 많아져야 한다. 너무 약하다. 왜 굽신거리나? 진짜 애국자는 이런 사람이다.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국가를 팔아먹는 매국노다. 저는 그런 반응들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걸 알면서도 비판받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지지도 있었어요. 동료들 중 상당수가 제 편을 들어줬거든요. 과장님이 용감했어요. 우리도 사실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야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겠네요. 가장 뜻밖이었던 건 장쯤 전 차관에게서 온 편지였어요. 해임된 이후 처음으로 연락을 해온 거였어요.
루안 리, 자네가 한 일이 옳았어.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보군. 앞으로 잘해. 짧은 편지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원망하실 만도 한데 오히려 격려해 주시다니. 기자회견 일주일 뒤 한국 대사관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측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오 차장과 다시 만났을 때 그의 표정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과장님, 기자회견 잘 봤습니다.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해 볼까요? 오 차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도 준비가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신뢰는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으니까요. 저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시작은 한 거잖아요. 그날 저녁 집에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며 그간의 일들을 정리해 봤어요. 힘들었지만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이제 진짜 일꾼이 됐구나. 실수도 하고 반성도 하고 그래서 더 단단해졌어. 그 말씀을 듣고 저는 확신했어요. 앞으로 더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기술은 훔칠 수 있어도 신뢰는 스스로 쌓아야 한다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다고. 기자회견 이후 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정부의 기술 정책 전환이었습니다. 새로 제정된 기술보호법은 한국 측 조건을 거의 그대로 반영했어요. 외국 기업의 기술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불법적인 수집 행위를 엄중 처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법안 작성에도 참여했어요. 한국 측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조항들을 만들어갔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삼성이 제한적 복귀를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전면 복귀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대화의 문이 열린다는 의미였습니다. 리 차관이 저를 부르더군요. 루안 리, 삼성 측과 예비 협상을 시작해봐. 하지만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신뢰를 쌓아가. 저는 이번엔 신중하게 접근했어요. 먼저 한국 측에 우리의 변화된 정책과 진정성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첫 번째 예비 협상은 상하이에서 열렸어요. 삼성 측에서는 한국인 부사장과 현지 법인 임원들이 나왔습니다. 분위기는 여전히 경직되어 있었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신뢰가 깨진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요. 삼성 부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루안 리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직도 우려가 많습니다. 진짜 변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저는 이해한다고 답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보장 조치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기술보호법 시행으로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둘째, 관련 책임자들이 모두 처벌받았어요. 셋째, 새로운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서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 측의 반응은 여전히 신중했어요. 법적 조치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마음가짐의 변화예요. 그건 시간으로만 증명될 수 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던 중 한국 측에서 흥미로운 제안을 해왔습니다. 단순히 생산 재개가 아니라 함께 교육센터를 만들어 보자는 거였어요. 구체적으로는 한국식 품질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중국에 도입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기술 이전이 아니라 철학과 시스템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이 제안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그토록 얻고 싶어 했던 것을 정당한 방법으로 배울 기회가 생긴 거였거든요. 우리 차관에게 보고했을 때도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었어요. 좋은 기회군. 이런 식으로 협력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야. 교육센터 설립 협상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양측 모두 진정성을 가지고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육센터는 우리 산업단지 내에 설립하기로 했어요. 삼성이 떠났던 바로 그 자리에 말이에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기까지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전문 강사들이 와서 커리큘럼을 만들고 교육시설을 준비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과정을 지켜보며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한국 강사들이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품질에 대한 철학부터 시작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첫 수업 주제는 고객 중심 사고였습니다. 기술이 아닌 마음가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한국인 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제품을 사용할 고객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그분이 우리 제품 때문에 실망하면 어떨까요? 수강생들이 처음엔 당황했어요. 기술적인 내용을 배우러 왔는데 철학 이야기를 하니까요. 하지만 강사가 계속 설명하자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품질은 기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말이에요. 저도 첫 수업을 참관했는데 감동적이었어요. 아버지 수첩에서 봤던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수강생 중 한 명이 질문했어요. 선생님,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틀렸다는 건가요? 강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틀렸다기보다는 부족했다고 봐야죠. 기술은 있었지만 철학이 부족했어요. 그 대답을 듣고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놓쳐온 게 바로 그거였거든요. 교육 프로그램은 주 3회, 한 번에 4시간씩 진행됐어요. 품질 철학, 고객 서비스, 팀워크, 지속적 개선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실패에서 배우기 시간이었어요. 강사가 삼성의 실제 사례들을 들려주면서 어떻게 실패를 성공으로 바꿨는지 설명했거든요. 처음에 갤럭시 노트 7 폭발 사고가 있었을 때 삼성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아세요? 즉시 전량 리콜하고 원인을 찾아서 공개했어요. 단기적으로는 큰 손실이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더 높였죠. 수강생들이 놀라워했어요. 우리 문화에서는 실패를 숨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공개해서 신뢰를 얻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강사가 덧붙였습니다. 신뢰는 완벽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직함에서 나와요. 실수할 수 있지만 그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자세가 중요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기자회견에서 실수를 인정했을 때 처음엔 두려웠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큰 신뢰를 얻었거든요. 교육 프로그램이 한 달 정도 진행됐을 때 참가자 중 한 명이 흥미로운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저희가 왜 이 과정을 들어야 하는지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아요. 기술은 도둑질할 수 있어도 신뢰는 스스로 쌓아야 하니까요. 그 말을 듣고 강사도 저도 감동했어요. 정확히 우리가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였거든요. 2달째 되던 어느 날 더 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삼성이 공식적으로 제한적 복귀를 발표한 거예요. 전면적인 생산 재개는 아니지만 일부 라인을 다시 가동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건이 있었어요. 교육센터를 졸업한 인력만 채용하고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적용한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벅찼어요. 드디어 신뢰 회복의 첫 단추를 꿰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복귀 발표 당일 저는 산업단지를 다시 돌아봤습니다. 삼성이 떠났던 지 반년 만이었어요. 놀랍게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교육센터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폐업했던 식당들도 하나둘 다시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 편의점 사장이 저를 알아보고 달려왔어요. 과장님,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다시 희망이 생겼어요.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더 감사한 건 저였어요. 이분들이 다시 믿어주셔서 말이에요. 그날 저녁 삼성 공장 건물에 다시 불이 켜지는 걸 봤습니다. 아직 전면 가동은 아니었지만 준비 작업이 시작된 거였어요. 야경 속에서 보는 그 불빛이 얼마나 따뜻해 보이던지. 마치 꺼져가던 희망이 다시 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삼성이 다시 돌아온다고 해요. 아버지가 기뻐하셨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그런데 아들아, 이번엔 제대로 해야 한다. 네, 아버지.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물론 앞으로도 할 일이 많았지만 적어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며칠 뒤 한국 측에서 감사 인사를 보내왔어요. 중국 측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깊이 감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기술이 아닌 태도를 배워야 했다는 걸. 그리고 한국은 그걸 가르쳐준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기술은 빼앗을 수 있지만 신뢰는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진리를 말이에요. 교육센터 첫 번째 수료식이 열린 날 저는 축사를 했어요. 수료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고객을 생각하는 마음, 품질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신뢰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이것들이야말로 진짜 경쟁력입니다. 수료생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수료식을 마치고 혼자 교육센터를 둘러봤습니다. 반년 전만 해도 텅 빈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희망으로 가득한 곳이 됐어요. 벽에 걸린 표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술은 배우는 것, 신뢰는 쌓는 것. 그 문구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앞으로 평생에 걸쳐 이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창밖으로 보이는 산업단지에 하나둘 불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협력업체들도 점차 돌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기술이 아닌 태도를 배워야 했다는 걸. 그리고 한국은 그걸 가르쳐준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도시에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의미의 불빛이었어요. 탐욕이 아닌 신뢰로, 기술이 아닌 철학으로 밝혀진 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어요. 이 불빛은 꺼지지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진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니까요.